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5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 이 조폭 정부는요. 군기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군기 잡기.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각 부처 군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조폭의 수장이죠. 이재명조차도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장관들의 군기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기 잡기에 군기가 잡혀가지고 이주호 국무총리 대행 같은 경우에는 장관 제청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관 제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 제청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 같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중에 문제가 가장 되는 사람, 여야뿐만 아니라 농민들까지도 완전히 화가 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이 송미령 장관이 유임되자 여야뿐만 아니라 농민들까지도 이게 뭐 하는 거냐? 송미령 유임 철회하지 않으면 트랙터 상경 투쟁을 하겠다.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진보당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에 이 송미령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 왜 이 송미령을 유임시켰느냐, 그 배경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외교부 장관은 한미보다 북미 대화가 먼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특이하더군요. 역시나 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 문제, 노무현 때 땅을 샀더군요. 그 소식도 좀 전해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또 노동부 장관과 관련해서 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 이거 뭐 노동부 장관이라고 해가지고 노조 입장만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노동부 장관이 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 노조에서도 이재명한테 청구서를 세게 내밀었는데요. 이재명의 업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업보가 점점 쌓여갈 텐데 그 소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송미령이냐? 정치권은 물론 농민단체에서도 이 송미령의 임명철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요. 당장 농민단체는 송미령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면서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유인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고 투쟁의 광장을 열겠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진보당 의원은 대통령실 앞에서 유임에 반대하는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진보당이고 뭐 노동당이고 다 같은 이재명 편인 줄 알았는데 또 마음에 안 드니까 곧바로 이렇게 시위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여당 내부에서 특히 농가가 많은 전남 지역의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요. 이 송미령이가 장관직을 고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전라도 의원은 상식적이지 않은 인사다. 농민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재명은 다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송미령을 내세워가지고 이 농민들한테 네가 두드려 맞아라. 네가 두들겨 맞아라. 내 대신에 네가 한번 맞아봐라. 이런 속내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또 송미령 이 사람도요. 굉장히 처신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2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계를 했어요. 훈계를. 어떤 훈계를 했느냐.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당신 유임됐잖아. 당신이 양곡관리법 반대했지. 근데 이제 찬성할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걸 수습해. 너의 역할은 그거야. 라고 이렇게 훈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훈계를 하기 전에 이 송미령은 또 뭐라고 대통령한테 읊조렸느냐? 제가요, 윤석열 정권 때 장관 된 걸 후회하고 있어요. 계엄이 잘못됐어요. 그리고요, 양국관리법 있잖아요. 그거요,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보완을 하면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뜻을 알겠다라고 하면서 유임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송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계엄을 잘못된 것이다, 장관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국무회의 때는 이재명 정권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에 맞는 업무 계획 보고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다른 업무 부처들은 이재명 정부가 웬 말이야. 아니 그리고 어쩌란 말이야. 인수위도 없는데 뭘 갖다가 도대체 보고하라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송미령이는 재빠르게 그냥 양국관리법, 야 그거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럼 네가 설득해. 네가 농민들 설득해라. 라고 하면서 유임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임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임기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송미령 너의 목줄은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이재명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자를 것이다. 이렇게 또 사실상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이게 장관으로서 할 태도입니까? 송미령 장관 자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장관 자리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97년에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소속인데요. 국무총리 소속이다 보니까 워낙 쟁쟁한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겠죠. 그리고 나서 언제 부원장으로 승진을 했느냐? 2015년 4월 박근혜 정권 때 이완구 국무총리 때,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했죠. 이완구 국무총리 때 이 농촌경제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과도 계속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원하면은 어디 자리든지 간에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무슨 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농촌발전위원회 이런 자리를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정권 때 이렇게 했으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좀 떨어졌겠네요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군요. 문재인 정권 이낙연 국무총리 때 새만금 발전위원회 해가지고 여기도 또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이사, 비상임 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에 가서 이런 위원회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 때도 무슨 재정경제정책위원인가 맡아가지고 하여튼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장관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이번에 조폭 정권까지 계속해서 이 한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처신이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왔다 갔다 한다. 참 소신 없는 놈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이런 장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장관으로 추천될 때 장관은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청문회를 할 때 윤미향 의원이 이 송미경을 향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배우자, 그러니까 이 송미령의 남편도 이 교수입니다. 같은 교수인데 송미령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농촌연구원 채용할 때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보니까 바로 그 남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추천해가지고 거기에 취업을 시킨 겁니다. 이 교수 이름이 장욱이라는 사람인데, 이 장욱이라는 사람이
부산대 교수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부산대 교수이기 때문에 부산대 또 누굽니까? 조국 연결돼 있죠? 조국과 누가 연결돼 있죠? 바로 조국의 딸과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조국 편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좀 취재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 남편이 추천인이 돼가지고 이 아내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더군요. 우리 아내, 내가 남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로서 판단해 보건대 우리 아내의 학위 논문은 정말 세계 최고다. 이렇게 추천서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사는 길, 이 부부가 사는 법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시대, 이제 반짝 스타성, 말만 잘하는 반짝 스타성이 아니라 진정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진정성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미령한테 이 지금 온갖 비난이 내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느냐 바로 바람막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막을 거,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 맞아야 할 도를 이 송미경한테 시키는 겁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이 그냥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 송미경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른 장관 좀 살펴보면요. 외교부 장관입니다. 어제 그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 이 외교부 장관이 한미보다 미국을 먼저 만나는 것보다 북미 대화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자주파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조폭 이재명 정부 주변에는 전부 운동권, 주사파, 그리고 종북, 그리고 자주파 막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념에 편향적인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의 시즌2보다도 더 강력해진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번에 또 걸렸습니다. 한남 뉴타운, 지금 이 한남 뉴타운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재개발 지역 아니냐 해가면서 여기가 굉장히 그 비싼 땅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한남 뉴타운 지정 직전에 도로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분 쪼개기로 매입을 했다가 팔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꾼들이나 하는 것인데 이 꾼들이 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이 의혹이 나오자마자 아니 그거 원래부터 재개발 소문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지만 재개발 소문을 왜 하필이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을 나간 그때에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조폭 이재명이나 다 같이 이렇게 앞에서는 서민을 위하는 척, 무슨 신발 뒷굽이 다 까진 척, 여기 헤이진 척, 가방은 아주 오래된 척, 심지어 박원순은 어땠습니까? 식탁이 없어서 의자를 갖다 위에 문을 갖다 올려가지고 식탁으로 만들질 않나 아주 별의별 쇼를 다 하는데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을 나갔는데 그 한 달 만에 이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2003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를 들어가지고 이 땅을 샀다는 거죠. 땅에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집값 잡겠다고 하더니 노무현은 집값을 최대 전국을 갖다가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혁신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만들었죠. 문재인 때도 어땠습니까? 집사라고 집사 결국에는 집값 올렸죠. 이재명 정부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기 전부터도 부동산 올렸습니다. 아주 부동산에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때는 어땠죠? 부동산 집값 잡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정무수석인가요? 청와대에 들어가던 그 비서실장인가요? 그 사람이 나는 집 2개 있는데 하나도 못 팔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이 외교부 장관도 한남 뉴타운 지정 직전 2003년 5월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그 5개월 뒤에 이 해당 부지가 한남 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여기에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선수만 안다는 도로 부지를 매입해 투기 논란으로 지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지를 언제 팔았냐? 2020년 12월 얼마에 팔았냐? 11억 2천만 원에 팔았는데요. 그때는 왜 또 팔았냐? 문재인이 고위공직자에게 부동산 처분을 압박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유엔 대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팔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신축 아파트를 주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문재인 때 팔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자주파니 해가면서 북한을 어쩌고 저쩌고 진짜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민노총 장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이죠. 노동부 장관에 이재명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제 하다가 노동부 장관에 민노총 위원장을 지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노동부 장관이라는 장관 자리를 그저 그냥 노조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민노총,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라는 곳은 경제단체도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노조도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중립적인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노조 출신이라면 이 노동자의 입장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경제인 출신이라면 경제인의 입장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 민노총 장관 민노총한테 이제 맡기게 되는 겁니다. 어제 그 국방부 장관은 방위 출신, 그리고 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출신. 정말 뭐 황당한 게 짝이 없는데요. 이 노동부 장관의 민노총 출신을 고용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또 현직 철도 기관사라는 점에서도 물론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부 장관이란 자리는 노사 양쪽의 균형을 잡고 노사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그동안 극한 강경투쟁을 주도해온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앉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이 그동안 대선 후보 때부터 경제가 중심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기업들이 우선이다 라고 했던 이런 그 발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기존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노조 일변으로 정책을 가겠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제단체들은요 아예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그럴 줄 알았다. 이놈이 또 문재인 때처럼 버스에다가 그 대기업 CEO들, 대기업 총수들 태워가지고 그 버스 태워서 청와대로 불러서 또 밥이나 먹으면서 군기나 잡지 않을까? 이 경제단체들은 지금 당혹감을 감추고 있지 못하죠. 그때 그 유명한 장면이 하나의 김승효 회장이 그 내려오면서 담배를 퍽퍽 퍼대면서 문재인이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 문재인보다도 더 강력한 이 조폭 이재명 정부 때문에 노동부 장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말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많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노동의 격차, 이게 정말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많고 또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이 노조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지금 있는 뭐 현대나 기아나 다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될 판인데 이 강경 투쟁하는 민노총을 노동부 장관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 또 노란봉투법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그리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이상의 확대 적용 문제 정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것을 노조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게다가요 노조에서는요 또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잡았던 것이 바로 회계 공시 의무화였죠. 야, 돈 받은 만큼 니들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돈 주면은 그것을 회계를 공시해야지 회계를 공시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윤석열 정권 때는 노조가 파업도 못했습니다. 파업할 명분도 없었고 파업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들어서니까 노조가 청구서를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그 회계 투명한 거 있잖아. 회계 공개하라고 했던 거. 야, 그거 철회 좀 하지? 재명아, 그거 좀 철회 좀 하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노총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임 정부의 노조 회계의 공시 의무와 노조 국고 보조금 삭감 등을 원상복구하라.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의 자주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고 보조금 삭감은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만 주고 회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마라. 윤석열 정부 때 진짜 힘들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왜 삭감하냐? 다시 올려줘라. 우리는 그냥 남의 돈으로 먹고 살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노조가 이재명한테 대선 청구서를 꺼낸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이 쌓은 업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인수위가 없는 대통령, 인수위 때가 가장 권력이 높을 때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이제부터 슬슬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임기 반환이 되면 더더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이재명은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내리막이 바로 시작되는데 노조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동부 장관을 노조로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민노총으로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런 청구서에 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단 한 사람,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요,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기 보장해달라. 당신 임기 보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희망,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재명은 방송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이진숙은 당신이나 먼저 잘하세요. 정치 보복이나 하지 마세요. 라고 따끔하게 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리고, 또 이렇게 힘이 부족하지만 힘이 작은 게 모으면 바위도 뚫을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을 계속 떨어뜨리면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뉴스 전해드리고 있고, 또 아침 10시에요.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아침 시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아침 10시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5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 이 75주년 행사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조폭 이재명이 참석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은요, SNS를 통해 가지고 그저 메시지만 남겼고요. 오히려 이주호 장관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켜간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헌신과 감사는 저 뒤편으로 내몰아치고, 그리고 종북과 그 친북중러 이 세력들이 지금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조폭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폭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완전히 적폐청산 TF를 넘어선 깡패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국정기획위원회가요,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검찰에 이 보고를 받지 않기도 하고요. 보고를 받다가 중단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 전날 보고를 미뤄서 저 멀리 다른 날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길들이기 하고 있는데, 검찰의 업무 보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업무 보고를 하더라도 검찰을 향해 가지고는 검찰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용 부실을 문제 삼고 있는데 설사 내용이 부실하다 한다면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니까 검찰에서도 이를 따라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검찰을 향해 가지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다가요.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소권 통제 장치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협하는 이런 기소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을 기소하기 때문에 검찰을 없앤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직 개편을 위한 새로운 권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소를 누가 하느냐? 기소 결정을 누가 하느냐? 바로 시민단체가 한다. 시민단체가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 기소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이름은 잘 지었어요. 기소심사위원회.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말이 시민이지 이 시민, 일반 사람들이 일하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란 거는 결국에 자신들의 시민단체 그리고 지금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갖다가 누구를 기소할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 있던 과거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기소한다. 검찰이 기소한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쫙 모입니다. 그래서 기소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재명은 기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소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시민을 더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든다고 검찰을 향해 가지고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미국의 대배심 사례를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처럼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결정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 시민단체가 올 텐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금 국정기획이 검찰 업무 보고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요,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국정위원회가 굉장히 지금 깡패짓을 하고 있다. 조폭보다 더하다. 그리고 검찰을 너무 부수려고 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75주년 여기엔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당연히 6.25 전쟁에 이 기념식에 이주호 권한대행이 웬 말입니까? 당연히 이재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SNS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북미 대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북 주사파 운동권 그리고 친북중러 이 사람들이 나라를 차지했기 때문에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데다가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1인 미디어로서 여러분들께 뉴스의 이면을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안 보겠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 정말 중요한 뉴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발 저희 방송이라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 국정기획위로 돌아와서요. 말씀을 드리면요. 국정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고 공수처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 공수처 역할을 강화하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겠다. 검찰보다도 더 파격 대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무엇입니까? 공수처는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장 구걸을 하러 중앙지법부터 해서 서부지법까지 완전히 구걸을 하러 다닌 그런 집단입니다. 불법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불법 기소를 한 그런 공수처입니다. 그 공수처장은 누구죠? 바로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공수처를 더 강화하겠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는 21일에는 유승민을 몰래 만났다고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유승민을 몰래 만나고요. 그리고 15일에는 오세훈, 이준석 해가지고 김용태가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만남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수 재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용태, 유승민, 그리고 오세훈, 이준석, 김재석,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안 걸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런 공수처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야당 몫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재건이요? 보수 재건 끝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은 사람 콕 찍어서 이제 수사하는 겁니다. 야당에서 무슨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 공수처가 달려들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을 망가뜨리고 검찰의 시민단체를 집어넣고 공수처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수사처를 만들어서 대통령실 밑으로 넣고 이런 식의 지금 악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용태 한가하게 유승민을 찾고 있다고요? 유승민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지사 때 김은혜 후보한테도 당내 경선에서 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오세훈, 이준석 왜 만납니까? 이준석을 특히 왜 만납니까? 상대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입니다. 뭐 할 게 있다고 만납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김용태가 하는 이 행보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6월 30일이 어차피 임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리고 그냥 무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도 탄탄한 기초 위에 혁신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혁신을 한다고 외쳐본들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진짜 모래성 쌓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여당에 대해서 또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참 민주당 황당합니다. 민주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주겠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한텐 조금 주겠다. 이게 이재명이 당선돼서 당선 축하금을 준다는 겁니까? 진짜 민생 회복을 위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민생 회복 지원금에 난민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난민을 제외하는 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가지고 관계 부처에서도 이 난민한테도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말 복지라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쓸 곳에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막 쓰고 있죠. 그래서 세금이 부족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요, 전부 추경 빚을 내는 겁니다. 20조 빚을 내는 겁니다. 빚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 찍어내면 되는 겁니까? 20만 원, 15만 원, 50만 원 줄 것 같으면 그냥 대한민국에 헬리콥터 뿌려가지고 전 국민한테 그냥 100만 원씩, 1억씩, 10억씩 주면 되는 겁니다. 뭐하러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색내기 위해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준다라고 하는데 물가 안정이라고 해놓고는 민주당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당 태스크포스 출범식을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 무슨 말이냐고요? 돈을 뿌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 인플레이션이 되죠. 물가가 올라가죠. 특히 소비 쿠폰을 뿌리면 더더욱이나 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그런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대책 TF를 출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여당이 할 일입니까? 아니, 추경으로 빚을 내가지고 돈을 뿌려놓고 물가가 올라가면 어쩌나? 그래서 물가 대책 TF를 만든다. 당연히 돈을 뿌리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 오른다고 대책위원회를 만든다. 이 코미디 같은 얘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이 돈을 나눠주는 것도요.
그냥 현금 지원이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지역 화폐. 그래서 뭐 유명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아이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거, 뭐 페이백까지 해서 준다는 거, 그 돈, 거기에 들어간 돈, 잠시라도 있는 돈 20조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걸 갖고 또 그 낙전 수입이라고 하죠. 나머지 뭐 10만 원을 썼는데 9만 5,500원을 썼다. 그럼 나머지 500원은 환불해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업자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업자한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돈을 누가 먹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로 지적됐던 것인데 또 물가대책 TF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채무탕감. 무담보로 채무탕감.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 이하이면 빚이 여러 건이건 탕감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요, 돈 1,000만 원 빌리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2천만 원, 뭐 5천만 원을 담보 없이 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 이하 빚이면 그 빚의 어떤 명분,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런 것에 관계없이 모두 탕감 대상이 됩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을 하면 신용대출 건수에 상관없이 탕감액이 5천만 원 무조건 탕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했건 뭐 무슨 뭐 사행성 뭐를 했건 간에 빚을 갚아준다는 것인데 자 이게 이 앞에서는 빚을 갚아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데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7년 이상 장기간 연체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이 정리 대상이고 약 113만 명이 채무 조정 또는 탕감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매입 대상이 있습니다. 매입 대상은 이 개인 사업자가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 돈 8천억 원의 재원으로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돈을 써서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그걸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화가 나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정부 얘기만 드렸는데 여기에 추가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 채권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변경을 통한 비영리 법인의 개인 부실 채권 매입 허용 방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앞에서 자 우리가 배드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자 채무를 사줄 테니까 이거 다 갚게 되는 겁니다. 해놓고는 사실은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번에는 개인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도 이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빚을 갚아주게끔 하는 그런 규칙을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전체적인 틀로만 배드뱅크라고 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감독 규정을 변경을 해서 비영리 법인의 개인 부실 채권 매입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매입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사실상 특정 시민 단체에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주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또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주빌리은행 기억나시죠? 주빌리은행. 그 주빌리은행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성남시에서 했던 거, 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소득, 그리고 뭐
별별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왔던 거 그걸 이제 서울시로 와가지고 한다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다 한다는 거죠. 대장동은 저리 가라죠.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입니다. 은행. 시민단체한테 돈을 어떻게 주느냐? 정부 시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산하에 시민단체들도 요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민단체가 개인의 채권을 매입한 뒤에 그것을 추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 돈으로 하는 거냐? 앞서서는 정부가 정부 돈을 들여서 금융을 사는 거죠. 자, 그럼 시민단체는 어떤 돈으로 이 채무를 사가지고 그 채무의 빚을 받아서 운영할 거냐? 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주빌리 은행 같이 똑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싼 값에 그리고 금융회사들로부터 사실상 이렇게 기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한테 돈을 몰아주는데 이 부실 채권을 가지고 니들이 돈 놓고 돈 먹어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발상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정부를 칭송하고 또 이재명 정부를 자랑하고 뭐 빚을 갚아주네 어쩌네 이런 얘기하는 거 이게 표면적인 것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시민단체가 이렇게 빨대를 꽂고 어떻게든 돈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의 부실채권 시장 빗장을 풀어가지고요. 시민단체 배를 불리는 이런 배드뱅크를 시민단체한테 주겠다.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법적 분쟁도 마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시민단체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은 이재명이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헐값으로 부실 채권을 넘기는 관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는 그냥 돈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챙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재명의 이런 무시무시한 조폭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뉴스를 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야당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하와이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체된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된다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한국 보수를 망친 주범은 윤석열이다. 국민의힘 중진들이다. 한동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2번이나 본인이 사기 경선을 당했다. 본인은 민심에서 이겼는데 당심에서 당원들이 장난질을 쳐서 졌다. 이러면서 본인이 당 후보가 안 된 것을 두고 굉장히 응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에는 문재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 홍준표.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 홍준표. 그러나 홍준표는 문재인만큼 팬덤이 없고요. 이재명만큼 개딸이 없습니다. 당에서 이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가서 이긴다는 겁니까? 그리고 일반인 시민들한테 이겼다고요? 민심에서 이겼다고요? 그 민심, 가짜 민심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바로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역선택이 뭡니까? 민주당 사람들은요. 국민의힘에 유승민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에 홍준표 찍었습니다. 왜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우리 당 아니니까 국민의힘 니들 개혁할 만한 사람들 뽑아보자. 그거 뭐 유승민, 홍준표 다 좋지.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나 유승민을 찍은 사람들은요. 투표장 가면 민주당 찍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민심에서 이겼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본인이 이 당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침을 뱉는다?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야당의
그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심으로 당을 위한다면 본인이 사비를 내서라도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우파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단체라도 만들고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같이 함께 하자. 이런 시민단체와 조율해서 함께 해가지고 같이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나를 안 뽑아줬으니까 국민의힘은 망해야 돼. 이게 할 말입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뭐 연구원이라도 만든다거나 뭐 싱크탱크라도 만든다거나 해가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 하나 김무성이고 뭐고 누구 하나 사비를 들여가지고 우파에 어떤 싱크탱크나 하나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시민단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추위에 떨고 광장에서 정말 그 부름을 짖을 때 나와서 한번 얘기해 준 사람이 있냐고요. 그저 그냥 극우라고 손 떼고 자기들만 고고하다. 그러면서 지금 또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뉴스 왜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저 아침마다 10시에 생방송 하고 있는데 아침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시에도 꼭 라이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